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구속된 이후 현직 경찰인 아버지와 10차례 넘게 통화를 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의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검찰에 넘긴 이 수사 기록엔 이런 통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한 건 지난 5월 8일 구속 이튿날이었습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통해 10차례 넘게 아버지와 통화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수사팀 역시 장윤기와 통화를 했습니다.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부친과의 전화 통화로 확인하려는 일종의 수사 기법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는 장윤기 부자가 나눈 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통화 시점과 횟수, 시간, 통화 상대방 등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든 수사 과정을 다 기록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를 수사팀 관계자 여럿이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라 증거인멸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경찰이 훼손된 리얼돌 등 사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씨 부친 감찰에 나선 가운데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통화 녹음 등을 감찰팀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의혹에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의혹까지 겹쳤는데 장윤기 집에서 성인 용품 같은 이 증거물들을 보고도 정작 경찰은 압수할 만한 게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이동하는 장윤기. 경찰은 이날 장윤기를 긴급 체포한 뒤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성인용 인형 2개를 발견했지만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제출한 사후 보고서에 자택과 차량에는 압수할 만한 증거물 등이 없었다고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 집에 있던 리얼돌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용 인형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기에 압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폐기된 리얼돌이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물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 당시 장윤기가 차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범죄를 시도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 혐의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있습니다. 장윤기는 여전히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송진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장윤기 집에서 사라진 증거물이 있다면서요. 네, 범행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성인용품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긴급 체포한 지난 5월 5일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장윤기가 살던 집에서 사람 모양의 인형이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는데 일단 그대로 두고 사진만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물이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네, 장윤기의 부친입니다. 현직 경찰이기도 한데요. 수사팀이 장윤기 집을 압수수색하고 난 뒤 사흘 뒤에 자취방으로 들어가 문제의 리얼돌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부친은 그 이후에 인형을 토막내서 광주 각 지역에 버린 걸로 전해집니다. 이 리얼돌 말고도 장윤기 부친이 폐기한 다른 증거물들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아버지는 장윤기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물론 다른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까지 총 4대를 폐기했는데요. 아예 기기 자체를 소각을 해버려서 검찰이 추후에 확보를 했을 때는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면 뭔가 이 직위를 이용한 정황도 있습니까? 네, 장윤기가 체포된 이후에 부친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현직 경찰이라는 점이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팀이 현직 경감인 장윤기 부친에게 집 주소는 물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선 이뤄지기 힘든 일입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이 수사 정보 유출로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던데요. 네, 장윤기가 구속된 이후에도 부친이랑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긴급 체포 이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외부와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수사팀 경찰관이 장윤기와 부친 간 통화를 연결해 준 겁니다. 장윤기 본인뿐 아니라 복수의 수사팀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리얼도를 압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요. 당시에 사진과 영상을 남겨놨다면서 압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윤기가 묻지마 살인을 벌인 걸로 파악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성범죄와 연결짓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휴대폰과 흉기, 현금은 모두 압수했다고 합니다. 장윤기와 부친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법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다른 수사팀 입회 하에 장윤기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화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범행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라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채훈 양을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다음 날 장 씨 아버지가 장 씨 거주지에서 성인용 인형을 챙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로 성인용 인형은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경찰의 2차례 압수수색 뒤에도 주거지엔 성인용 인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특례 탓에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는데도 처벌이 어렵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장 씨의 DNA를 채취하고 훼손 상태 등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정해서 사진을 찍어놨고 암식을 정해서 유전자 채취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대범죄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저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는 고개를 좀 숙이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를 짧게 했는데 정작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반성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역대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신상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2002년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3살 정도 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살인죄도 있고요. 살인 미수도 있지만 살인 예비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살인 예비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살인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범행과 관련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대상은 그 여고생은 아니었고
본인이 스토킹하던 그러한 사람이 살인의 그 예비 대상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을 30시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무고한 그야말로 꽃다운 그러한 여고생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데 네. 이렇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여러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분풀이로 범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고한 여고생이 숨진 그런 사건인데요. 경찰도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에 이 못된 인간이 원래는 이틀 전에 본인이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하자고 요청했던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성이 그걸 거절하니까 이 여성을 30시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살해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흉기를 2점을 구입을 했어요. 흉기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장갑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흉기 2개를 왜 들고 다니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뭔가 정말 못된 짓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우연히 어디서 무슨 흉기를 집어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구매했고 장갑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30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성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물론 다행히 그 여성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만나지 못했죠. 분노가 차오르니까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던 여고생을 타겟으로 해서 결국 저런 못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의도적으로 스토킹 대상이 됐던 그 여성을 살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2점이나 구매했고 심지어는 한 점은 뜯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안 뜯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여성을 또 찾아서 또 범행을 저지르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무인 세탁소를 방문해서 범행 이후에 혈흔이 묻은 의복을 세탁을 해요. 이건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냥 이게 우연히 우발적이 아니고 또 하나는요. 그 남고생 한 명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예. 그 남학생마저 추가 공격을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안 가지만 다치게 만들었죠. 네.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겠다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이거는 주도 면밀하게 범행이 준비됐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신상이 공개된 광주 살해범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